오늘 오후 4시부터 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안건 협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협상 결과는 아직 안 알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처리할지 뭐 몇 시에 개회를 할지가 아직 안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일단 여야가 합의해서 올리자고 의장이 중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역시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네. 그 원내 지도부나 당대표가 워낙 의지가 강해서 네.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언론 탄압법이라고 야당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일부 핵심 세력들은 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걸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하면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거고 이게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기 종료 시까지니까 사실은 오늘 올려도 필리버스터를 할 시간이 하루 조금 더 남는 거밖에 없어요. 이제 9월 정기국회부터는 이제 회차가 바뀌니까. 네, 그럼 네. 바로 표결하게 되죠? 네, 표결을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위하여 여야가 합의에 따라 사실은 8월 임시국회 종료시키고 새 국회를 열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필리버스터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그 반대 의견 얘기하게 기회를 줘야 되고 또 거꾸로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장이 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러면 8월 중에는 어려운데 다른 안건들도 다 어렵습니까 이제? 이게 지금 여야 원내대표 협상 내용이 안 밝혀져서 네네. 예를 들면 이견이 적은 것들은 빨리 통과시키고 뭐 이런 협상의 묘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저는 뭐 이게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이번에 통과돼도 전혀 무리가 없고 사실 이 분위기는 조금 호들갑입니다. 김용남 의원님? 결국에는 왜 이 시점에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제 4년, 5년 차에 여러 가지 실정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법을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더 웃기는 건 사실 이거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헌법 질서라는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고 이게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순간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양측의 현역 의원들이 이제 공방을 주고 받을 건데 오늘 밤에 뭐 양당 대표가 이거 갖고 토론해야 한다면서요? 네, 아직 한다고는 했어요. 아직 근데 열릴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놓고도 참 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자기 장사하는 데만 이렇게 열중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아니 그 대표들이 자기 장사를 해도 잘하면 칭찬받는 거고 또 장사를 못하면 욕먹는 거잖아요. 근데 대선 앞두고 언론 재갈 물리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1급 이상의 공무원 그 공직자하고 후보가 다 빠졌거든요. 보호 대상에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대상에 빠져서 이거 이제 정쟁화될 소지는 거의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을 상대로 한 법이다 보니 대선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아무리 정치인들을 대상에서 빼도 이게 정쟁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민주당의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니까요. 오히려? 네. 뭐 진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선거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진정성은 인정이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수단을 동원해서 그것도 그냥 그 숫자의 횡포로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근데 의원님 거꾸로라니까요. 대선 앞두고 언론을 어떻게든 일부라도 규제하는 이건 사실 정치인 대 언론의 관계가 아니고 정치인 대 시민, 정치인 대 연예인, 정치인 대 중소기업인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제 말씀은
대선 앞두고 언론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법을 추진하면 그건 대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예.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을 하려고 하니 그런 면에서 그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진정성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2008년 광우병 파도 때도 그렇게 가짜 뉴스를 옹호하고 사실은 그 명백한 오역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도된 가짜 보도였죠. 그것도 그렇게 옹호하던 민주당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태도를 확 바뀌어갖고 말이야. 집권했다고 이렇게 태도가 180도 바뀌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PD수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받았어요. 네. 그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였던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의성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은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지금 소위 이 언론탄압법대로 하면 지금 그 방송국은 진작에 망했어야죠. 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PD수첩이 충분히 취재했고 그리고 그것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러니까 대법원이 무죄를 내린 거잖아요. 이번에 언론피해구제법, 가짜뉴스 피해구제법도 똑같아요. 이미 기존 법 5조에 보면 공익성이 있는 보도는 이 언론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 정말 그 고의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취재도 하나도 안 해요. 네. 그리고 창작을 해요. 이런 허위 보도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취재해서 그것이 사실인데 진실이 아닌 것은 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권력과는 무관한데 이제 야당에게 대선을 앞두고 정쟁을 할 빌미를 줬다는 면에서 충정이라고 제가 본다니까요. 빌미를 주긴 했어요. 아, 빌미는 문제가 좋죠. 그 결국에는 이제 공익성의 유무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로 갑니다, 이건. 사법부의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사실상 민주당에서 임명된 그 성향의 법조인들이 고등법원, 지방법원까지 지금도 상당히 무리져 있습니다만 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강도가 조금만 더 심해지면 사실 공익성 판단이라는 거는 사법부의 판단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법부가 만약에 정말 장악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미 상당 부분 장악됐죠. 상당 부분 그렇다면. 장악됐는데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나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 그런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그 조국 전 장관을 이 정권 2인자라고 하셨잖아요.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당 지지자들이 매우 불만이 많은 판단을 한다는 건 장악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믿으셔도 되는 하나는 오히려 저는 거꾸로 걔가 언론을 한 30년쯤 천착해온 입장에서 보면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까를 같이 고민하는 게 맞지. 자, 언론계 30년 그리고 검사, 법조인입니다. 이게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판단을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판사들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게 그 언론을 옥죄거나 크게 언론 지형이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일단 검찰은 지금 직접 수사를 거의 못 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손발이 다 묶여서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경찰은 사실은 신분적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체제를 형사소송법도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사법부도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징역 3년 받았어요. 근데 1심에서는 1년. 징역 1년. 징역 1년 받았죠. 그리고 무죄 판단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 1심 재판장이 이 중요한 시국 사건의 재판 기일을 안 잡고 질질질질 끌던 분이에요. 근데 그게 고등법원 올라가서 징역 1년 선고된 게 징역 3년으로 바뀌면서 무죄 내려졌던 것도 유죄로 바뀌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법부가 100% 정치권에 장악당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 부분 장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를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법부의 어떤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공익성 유무의 판단도 사실은 뭐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서는. 사법부가.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가짜뉴스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분리하면 다 가짜뉴스로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사법부가 봐요. 장악됐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사법부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언론 자유에 대해서 가장 언론적 입장을 반영하는 곳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되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검찰이 직접 수사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당이 이게 중대범죄수사청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오해가 생기는데 6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사 역량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자, 다른 이슈 물어볼 게 많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한테 물어볼 게 많아서요. 9946님께서 언론법 통과되면 기자들이 취재하기 어렵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주 기자님이 삼성 취재할 만큼 할 때만큼 어려울까요? 아유 그럴 리는 없어요.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자 언론 얘기는 그만 가고요. 그럼 오늘 국회 본회의 윤희숙 의원 사퇴안 어떻게 됩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안건 상정에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사퇴안을 아예 올리지도 않을 거라가. 예. 민주당에서 반대할 것 같아요. 네,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그 중진 의원들께서 지금 사퇴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다 이런 기사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윤희숙 의원의 저 태도를 보고 사퇴.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는데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탁 던졌어요. 강수. 네. 그래서 가장 그 문제로 느낀 건 형식은 사퇴예요. 초강수죠. 네. 그런데 태도를 보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요. 국민들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거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누구도 윤희숙 의원에게 땅 사라고 한 적 없고요. 윤희숙 의원 부친이 소망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말하라고 한 사람 없고요. 윤희숙 의원 부친이나 모친이 우리는 투자성으로 이거를 샀다라고 인터뷰하라고 한 적 없어요. 혼선을 일으킨 건 윤희숙 의원의 가족과 윤희숙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그런 거짓 해명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이거를 상대당 의원들에게 발언을 막 악마화시키면서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이 태도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김용남. 우리 정치권에서요. 현역 의원들이 뭐 문제 생기면 사퇴하겠다고 말한 적은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기억나는 게 그 미투 한참 일어났을 때 민주당의 그 민병두 의원이 자기 무조건 사퇴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그 양반 임기 다 채우고 저 후반기 상임위원장까지 했어요. 지금은 어디 공공기관 기관장 가 있던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태도예요. 사퇴하겠다 그러면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퇴하겠다 그러면 사퇴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진짜로 사퇴하는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윤희숙 의원, 자 부친의 혐의는 그거예요. 지금 농사를 안 지을 거면서 농지 취득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그 농지법 위반 부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양산에 농지 사면서 작용 하겠다고 했지만 그거 작용 안 됐잖아요. 농지법 위반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차치하고 사퇴하겠다고 하면 정말로 본회의에서 현역 의원의 사퇴는 본회의 표결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절차를 따라주면 돼요. 근데 윤희숙 의원이 정말로 표결 처리가 됐을 때 그 후폭풍. 왜냐하면 민주당에 지금 그 기준에 따르면 사퇴할 사람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죠. 잠깐만요. 국회의원직 사퇴가 게임입니까? 그런 식의 못된 정치는 어디서 배웠는지 제가 윤희숙 의원한테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홍문표 의원도 어디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던데 껄핏하면 대통령 끌어들이는 건 안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제가 박근혜 이명박 끌어들이면 복잡해지고요. 대통령께서는 양산 과거에 살던 사저로 들어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 농지를 취득한 게 왜 그랬습니까? 경호처에서
도저히 그 집은 경호가 안 되니 경호처용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자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 윤희숙 의원이 이상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 해명이에요. 그게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분이 부친의 농지 문제가 나오니까 농사짓고 여생을 마감하는 게 아버지의 소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단어 나왔을 때 이상하다. 어떻게 80대 노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상했던 게 3,300평이면요. 중농이에요. 중농. 네, 저는요. 5평짜리 저희 주말 농장 하다가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투자 의사가 있었다. 엄마 아빠 다 밝히셨잖아요. 그분들은 투자, 제가 보기엔 투기이고요. 두 번째는 이 땅을 8월 초에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경작하고 계시는 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땅 둘러보고 딸 집에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세종시에 왔는데 그 땅 보고 와서 딸 집에 가서 땅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고요. 그다음에 새빵살이 했다 그랬어요. 근데 새빵을 얻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거 외에도 정말 이상한 장면이 또 있는데요. 그 이상한 장면은 뭐냐면 이 아버지가 윤희숙 의원 말에 따르면 3,300평에 딸이 근무하고 딸이 사는 집 근처에 그 논을 사면서 이 아버지가 딸하고 의논도 안 한 분이세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스크루즈식 영감식의 이 반전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윤희숙 의원이 큰 거, 이해충돌 방지 나 안 했다. 이런 거 자금 출처 조사해라.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이 사태 덮으려고 하면 안 되고 본인이 했던 거짓 해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개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경 의지가 없으면서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법 위반이 문제가 되면 그게 국회의원이든 그냥 일반 개인이든 대통령이든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지.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비 걸지 말라. 이게 지금 언론 탄압법의 면모에서 보이듯이 이게 점점 이제 민주당이 독재를 녹아라 하고 있는 건데. 독재가 아니었어요. 거두절미하고 윤희숙 의원이 다 좋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수사 의뢰했잖아요. 내가 그 땅 취득하는데 관여를 했거나 아니면 땅 사는데 돈을 보탰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 제공에 관여를 했다면 날 수사하라고 수사 의지를 했고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조그마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원직을 내던졌어요. 아니 자기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데 그걸 갖고 민주당에서 지금 왜 그걸 갖고 비판을 해요? 아니요. 사퇴하겠다고 그러고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욕을 먹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태도가 잘못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기자회견하면서 화내고 이 세상에 눈처럼 하얀 사람은 없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건 이거는 대표적인 가짜 쇼입니다. 구건이 공구님께서 이참에 사퇴하실 분 깔끔하게 다 같이 사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감싸주기 없기로요. 정치적 원의 시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용남, 최민희, 김용남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짧았어요. 그랬어요? 다음 시간엔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